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합소득 소득공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정리한 종합소득 소득공제가 시험에서는 대부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인적공제하고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자, 그 외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우리가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주택연금. 네, 노후에 이제 소득은 없는데 집밖에 없다. 그러면은 생활비가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연금에 대해서 소득 공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이자를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 이자 비용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해서 소득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소득 공제해 준다. 예. 주로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이런 이용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도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주택자금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주택자금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도 근로자만 적용을 해주고요. 주택자금과 관련된 것도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줍니다. 이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자금에는 이제 장기 주택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간 400만 원 한도라든가 연간 6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대상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또 하나 청약저축이라고 있죠.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이게 청약저축이죠. 청약저축 불이백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것.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이런 제도가 있고요.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공제부금에 불입을 했을 때 연간 200만 원에서 600만 원 한도 이거는 이제 소득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한도를 정해가지고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사주니까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 표는 이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는 표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것까지 시험에서 출제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요거는 이런 게 한도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또 소상공인 소기업의 노란우선 공제와 같은 공제를 납입했을 때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이 공제 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아, 그래서 가장 공제가 많은 게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장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당기 순이익하고 비슷하거든요. 당기 순이익 4천만 원 이하인, 왜냐하면 사업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제일 많아서 보통 우리가 노란우산 공제는 연간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4천만 원 이하를 전제로 해서 한 얘기고, 소득 금액이 그보다 높아지면은 한도는 더 줄어들어요. 자, 다음은 기타 사항에서 챙겨야 할 사항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적 공제하고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시기가 언제냐?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시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따라 종료일의 기준의 상황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치유되는 경우에 이 사망한 사람을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느냐, 또 치유가 되었는데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요 판단은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그 인적 사항을 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 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었는데 12월 20일 날 완치가 됐어요. 완치. 예. 자, 중증 환자였어요. 중증 환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증 환자여가지고, 12월 20일 전에는 계속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중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20일 날 완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연말쯤에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장애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장애인으로 봅니다. 왜냐? 전일 상황으로 봐요. 완치일 전일. 장애.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단 하루라도 장애 상태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상황으로 봐요. 사망 전. 그러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12월 31일 전에 만약에 직계 존속 부모님이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지난 과세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 있었으면은 부양가족의 대상이 된다. 예,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일 상황으로 본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가 있죠. 20세 이하라든가 60세 이상 이런 거. 해당 과세 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네. 과세 기간에 해당 과세 기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일 가지고 나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도를 가지고 나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연도 가지고 계산하면 날짜를 가지고 나이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제 대상자의 한정 시기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그 환자가 즉 장애가 치유됐을 때 그 전 상태로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가 또 시험에 가끔 나올 수가 있는데, 이혼의 경우는
전일로 보지 않아요. 이혼의 경우는 12월 31일 상황에 의합니다. 이혼의 경우는 이대로 따르면 돼요. 예외가 없어요. 12월 31일 상황에 따라요.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는 이혼을 안 했어요. 근데 12월 2일 날 이혼을 했습니다. 12월 2일 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으로 봐야 되느냐 배우자를 안 봅니다. 12월 31일 상황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혼의 경우는 사망과 완치의 경우만 이렇게 사망일 전, 치유일 전으로 본다는 거. 이혼은 그냥 12월 31일 상황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인적 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밑에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예,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만 60세 이상인 어, 공제 대상자가 됐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근로자일 때 저를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 쓸 수가 없겠죠. 저는 소득이 있으니까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니까.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놀고 있다. 사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거든요. 2명의 딸이. 2명이 다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큰딸도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것이고 자기의 직계 존속이니까 내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이 되는 부모니까 네. 또 둘째 딸도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2명 이상의 공제 대상자인 나는 그러면 두 사람에게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요거 설명을 보면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 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네. 한 명에만 적용받아요. 만약에 모르고 두 사람이 다 공제 대상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한 사람 거는 세금을 다시 더 납부해야 되는 통지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전산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확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가, 인적공제가 가장 큽니다만은 다른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이런 것들 다 합치다 보면 금액이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소득공제에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2,500만 원은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종합한도라고 하는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어떠한 소득공제를 합친 것이냐?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도를 적용받는 거에는 인적공제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한도에서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총 수익금액에서 아, 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소득공제를 빼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과세표준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다 공제하면은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소득자의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냐? 이하에 해당이 되면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6%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그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00만 원 이하이면 그 금액에다 6%만 곱하면 됩니다만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400만 원을 초과했죠? 예. 얼마가 초과했어요? 1,600만 원이 초과했죠? 그래서 그 초과된 금액은 15%를 계산합니다. 1,400까지는 6%니까 84만 원이 산출세금이에요. 그 산출세금에다가 초과된 1,600만 원은 15%를 계산해가지고 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이 세율표를 1,400만 원 초과했다고 해서 전체 소득금액을 1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 계산해가지고 84만 원 산출하고 만약에 그 사람의 과세표준이 3천이면 초과된 1,600만 원에 대해서 15%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누진세율은 초과 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인 것이지 전체 과세표준을 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항상 얼마 더하기가 있는 게 있죠. 예. 그 이유는 그 앞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은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초과된 금액에만 이러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해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8단계로 되어 있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이다라고 해서 나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니까 나는 세율이 15%야.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이니까 바로 계산기로 5천만 원 곱하기 15% 해가지고 나의 산출세액은 이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거다 이거죠. 예.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의 세율인 15%를 5천만 원 모두 계산하는 게 아니라 1,400만 원은 빼가지고 6%로 계산을 해요. 그게 84만 원이에요. 그게 84만 원. 거기에다가 5천만 원이면은 1,400원을 초과한 금액이 3,600이죠. 3,600만 원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15%로 계산해가지고 요 84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이니까 내가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해서 만약에 10억 원 10억 원에 1,000만 원 초과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0억 원의 45%다. 내가 4,500만 원의 산출세액을 납부는 아니고 나의 산출세액이 4,500 4억 5천이 되죠. 45%면 4,500이 아니라. 10억 원 초과하면 4억 5천이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앞에 3억 8천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10억을 초과한 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45% 적용해 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45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3억 8천에다가 450만 원 더하니까 3억 한 9천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지 4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잘못된 계산이다. 네,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하 세율인 6%와 최고 세율인 45%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면은 산출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세액 공제.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소득 공제는 앞 시간에 정리했던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내야 하는 인적공제라든가 다른 소득공제들을 빼가지고 과세 표준을 정해서 세액을 산출한 거예요. 산출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대상이 또 뭐가 있느냐?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네.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이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로 나오면은요. 아니다. 제가 앞에서 했다는 건 근로소득 소득공제였어요. 예.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다르니까 제가 잠깐 지금 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세액공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할까요? 연말정산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그래서 산출세액이 13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로소득자가 산출세액이 그러면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5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누구하고 같아요? 이 일용근로자의 세액공제하고 같죠. 일용근로자도 산출세액에서 무조건 55% 세액공제를 적용하죠. 네, 일반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때만. 그리고 130만 원을 초과하면은 130만 원 이하에서 55% 하면은 71만 5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초과된 그 산출세액에서는 30%를 세액공제에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가 밑에처럼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받는 표를 우리가 참고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이 되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자녀가 있을 때 자녀세액공제를 세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꽤 규모가 커요. 내용을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8세 이상이라는 거 좀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요. 7세까지는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매월 10만 원씩. 그렇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수당을 준다 그래가지고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뺍니다. 7세까지는. 그래서 8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8세부터 몇 세까지 볼까요? 20세까지. 20세까지. 8세부터 20세까지.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자녀라는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우리가 20세 이하까지만 보잖아요. 그래서 20세 이하 8세 이상 자녀가 한 명이면 25만 원 적용해 주고요. 두 명이면 30만 원을 더해서 55만 원 적용해 주고요. 3명 이상이면은 55만 원에다가 한 명당 40만 원씩 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세액공제가 있어요. 자녀세액공제에서 추가세액공제는 우리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추가세액공제는 이번 회계연도에 출생이나 입양을 했을 때 추가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니까 출생이나 입양은 당연히 나이에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이제 태어나면은 1살이니까. 그래서 출생, 입양, 추가세액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를 출생했을 때 30만 원, 둘째 자녀를 출생했으면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추가세액공제를 70만 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추가세액공제는 이 기본세액공제에다가 별도로 플러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소액공제가 자녀가 말이죠. 만약에 8세부터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만약에 셋이 있다 그러면은 예, 2명이면 55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한 명 더하면 40만 원이죠. 95만 원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서 95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은 작은 공제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자녀세액공제 적용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2%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네. 우리가 국민들이 연금에 많이 가입하면은 국가가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 종합소득이 있는 자 하니까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에 연간 불입액에 12%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특별세액공제가 시험에서 특별히 많이 다루어져요.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첫째, 보험료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자만 적용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보험료. 보험료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냐면요.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여기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해당되니까 이것도 그 연말정산할 때 많이 따지는 거예요.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자, 대상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같은 거, 암보험 이런 것들 보장성 보험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지출해야 되냐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해야 되죠. 근로소득자가 지출인데, 그러니까 보험 영수 중에 가입자가 그 근로소득자가 가입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부양가죠. 자녀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직계 존속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예, 이것도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요. 한도가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각각 100만 원 한도를 두고 있어요. 예. 연간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납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서 100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서 100만 원 이렇게 각각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서는 보험료 납입액의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에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놓쳤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의 괄호 속에 보면은요. 소득 요건과 이 피보험자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 제한이 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피보험자의 소득과 나이가 요건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로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그 자녀의 나이가 말이죠. 20세가 넘은 대학교 4학년 22세인 자녀다, 딸이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나이 요건이 안 맞으니까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 요건도 봐야 되지만 나이 요건까지 보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20세가 넘었으면은 보험료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데 부모님이 저 뭡니까? 그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모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특별세액공제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도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을 해줍니다. 공제 대상을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는 여기하고 좀 다르죠. 보험료하고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줘요. 예, 나이도 안 따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 4학년인 자녀가 있다. 나이가 만 22세다라고 본다면 2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아빠나 엄마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의료비를 지출해 줬어요. 그 의료비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나이 상관없다. 심지어는 소득도 상관이 없다. 자, 대학교 4학년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이 연간 8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그 소득 요건에 맞는다고 봤잖아요.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는. 그런데 의료비 지출을 따질 때는요. 그 환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환자가 나이 요건 안 맞아도 상관없다. 예.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 어, 위탁아동 이런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세액공제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그 일반 의료비는 지출액의 15%, 본인 의료비도 지출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지출액의 의료비의 20%를 세액공제에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의료비도 미니멈이 있어요. 최소 얼마 이상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가? 네, 여기에 있군요.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네, 미니멈 최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요,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총 급여가 2천만 원인 근로자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총 급여인 사람이다. 그 3%는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그런데 1년치 일반 의료비가 만약에 50만 원 지출됐다고 볼까요? 50만 원. 그러면 일반 의료비 50만 원 빼기 총급여 곱하기 3% 50만 원 빼기 60만 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제 대상 의료비가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공제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지출은 총급여의 3% 초과해서 지출한 것만 우리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제 가능한 의료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은 대부분 다 공제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진찰비 치료 등을 위한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가로 열고 미용이나 성형 수술 비용은 제외한다. 이런 것도 제외되는 것을 오히려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또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해서 의약품 구입비 의료비에 해당이 되는데 제외되는 것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건강검진 건강검진비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이죠. 의약품. 건강증진 의약품 하면은 뭘까요? 병원에서 의사분이 처방해준 의약품이 아니고 내가 비타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약국에 가서 비타민을 또는 어떤 영양제 같은 걸 사서 먹었어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의료비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한약도 됩니다만은 한약에서 한의사분이 처방을 해가지고 한 것은 됩니다만은 어떤 치료 목적의 처방은 됩니다만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무슨 그 보약을 지어서 먹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장애인 보장구 등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구입한 거, 임차한 거 다 됩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콘택트 렌즈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런데 안경 구입비는 한도를 정해놨어요. 1인당 50만 원 이내. 보청기 구입 비용도 되고요. 장기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도 됩니다.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출산 한 회당 200만 원 이내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손의료보험금은 우리 의료비에서 제외시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의료비에서는 제외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제외를 시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도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비 하면은 인가받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는 형제 자매하고 며느리나 사위의 사용금액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했었는데 이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보게 되면은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은 없어요. 예. 나이나 소득 요건 제한은 없는데 나이나 소득 요건 제한은 없는데 무슨 제한이 있느냐?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직계 존속은. 예.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니까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느지막이 대학교를 다니겠다 해가지고 대학교 수업료를 아들에게 달라고 해서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부모님의 대학교 수업료를 내줬다. 그러면 교육비 부담했으니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예,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예,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대학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는 이렇게 받습니다. 15% 교육비 대상 금액의 15%인데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한 명당 300만 원 한도가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3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한 자녀당. 대학생 자녀일 경우는 한 자녀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빠졌어요? 대학원이 빠져 있죠. 대학원은 본인만 되지 자녀들에 대한 것은 교육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어디 또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금액에서 아까 여기 취학 전 아동 한 명당 300만 원이다 그랬는데 취학 전 아동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상세하게 넣어놨는데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그 다음에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취학 전 아동은요.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와 체육 시설 수강료를 교육비로 포함시켜 준다는 거예요. 학원비 하면은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우리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영어 학원도 다닌다면 영어 학원도 해당되겠죠. 체육시설 수강료다 그러면 태권도, 예, 무슨 이런 태권도 같은 거 이런 거 아이들 많이 시키죠? 그런 데를 말합니다. 이건 되게 사설기관이 많잖아요.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예. 근데 학원도 인가가 난 학원이어야 돼요. 예. 대통령령이면은요. 교육청에서 인가가 났으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비는 제외된다는 것도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재료비. 재료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과 후 활동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 방과 후 활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 강사료라든가 뭐 책값이라든가 이런 건 다 포함을 시켜주는데
재료비가 특별히 비싼 것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볼까요? 학원비가 없죠. 체육시설 수강료 없죠. 예. 그래서 초중고생은 우리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예, 태권도장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보습학원이나 또는 이런 일반 학원 다니는 거 교육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초중고생들은. 예. 요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재료비는 우리가 그 방과 후 수강료에서 예, 재료비가 제외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이제 초중고생까지 공제재산 금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봤고, 대학생을 볼까요? 예, 대학생은 예, 국내 대학이든 국외 대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초중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된다는 거, 예,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서는 네,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이거는 직계 존속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자 지출한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 네,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교습을 위한 학원이라고 그랬어요. 예능 교습. 예능이니까 보수학원 같은 데는 안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체육시설. 예. 그러니까 이건 유도 같은 거. 예. 체육시설, 뭐 축구교실 이런 데. 예. 2학년. 9세. 예. 그래서 요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예. 여기 작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9세 미만이면은 이제 미취학 아동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 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까지 이걸 적용해 주네요. 이거는 좀 확대된 내용입니다. 소득세가 개정된 내용인 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 다음에 직계 존속도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입니다. 요거.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게 별표시죠. 1번의 별표시가 초등학생, 중고생. 예, 여기에 초등학생, 중고생에서 요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은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된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새로 추가된 거라서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 우리가 좀 복잡해 보였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부금 세액 공제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